오늘만 넘기면 다 돌려받는다. 새벽 3시 43분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빌딩 29층에서 서버 화면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출금 승인 대기. 한국인 박인호의 마지막 재산 1,700만 원이 사라지기 17분 전입니다. 그는 지금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58살. 3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아내 몰래 빌린 돈 1,700만 원. 모두 합쳐 4,700만 원을 잃게 되는 줄도 모른 채 29층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센터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진실. 253명의 피해자. 153억 원의 꿈. 그리고 17분 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그 17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43분입니다. 프놈펜 도심의 유리빌딩 29층에서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서버룸 모니터 화면에는 파란색 글자가 깜빡입니다. 출금 승인 대기. 출금 승인 대기. 리듬처럼 반복되는 메시지 위로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집니다. 99%에서 멈춰 있습니다. 취재팀의 카메라가 화면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숫자 하나가 깜빡입니다. 1,700만 원. 한국인 피해자 박인호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윤서준 기자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열흘째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3시 43분. 두 개의 타임라인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17분 남았습니다. 윤서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립니다. 옆에서 카메라를 든 후배 기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7분 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1,700만 원도, 출금 승인 메시지도, 이 방에 있던 사람들의 흔적도. 박인호의 휴대폰 단체 채팅방이 활성화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입금됩니다.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15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윤서준은 압니다. 저 15개의 계정 뒤에는 단 한 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화면 속 시계가 3시 45분을 가리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박인호는 지금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58살의 그는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빌린 돈을 모두 합쳐 투자했습니다. 계좌에 찍힌 수익은 8천만 원. 하지만 출금하려면 세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내일이면 다 갚을 수 있어. 윤서준이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파일 하나가 열립니다. 엑셀 시트입니다. 박인호의 이름 옆에는 빨간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은퇴 예정, 노후 불안, 우선 타겟. 그 아래로 253명의 이름이 더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나이, 직업, 예상 자산 규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단입니다. 윤서준이 중얼거립니다. 후배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집니다. 3시 48분입니다. 12분 남았습니다. 취재팀은 사흘 전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보낸 USB였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윤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 카드키 출입 로그,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이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금 승인 메시지가 뜰 때마다 누군가 서버룸에 들어갔어요.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 재생됩니다.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29층 전용 엘리베이터 카드키 로그를 보세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서준은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띄웁니다.
왼쪽은 서버 접속 기록, 오른쪽은 카드키 출입 로그. 3시 32분 18초 서버 로그인. 3시 32분 15초 카드키 인증. 오차는 3초입니다. 3시 44분 0초 박인호의 1,700만 원 이체 예정 시각. 그 17초 전 누군가 서버룸에 들어갈 것입니다. 카메라가 건물 외벽을 비춥니다. 29층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창업 공간이 아닙니다. 합법적 투자 회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곳은 감옥입니다. 제보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한국인들이 갇혀서 하루 18시간씩 전화를 걸어요. 도망치면 맞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윤서준은 USB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엽니다. 팔뚝에 전기 충격기 자국이 선명합니다. 발목에는 족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3시 49분입니다. 11분 남았습니다. 단체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고객님 출금이 최종 승인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인호는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곧 모든 게 끝난다고 빌린 돈을 갚고 아내에게 사과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윤서준은 압니다. 저 메시지는 자동 발송 스크립트일 뿐이라는 것을. 실제 승인 과정 같은 건 없습니다. 타이머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면 속 진행바가 100%를 향해 움직입니다. 99.1%, 99.3%, 느리게, 아주 느리게. 박인호의 심장 박동처럼.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요? 후배 기자가 묻습니다. 윤서준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희망을 주려고요. 더 오래. 3시 50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취재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조직은 이미 내부 정보 유출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수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증거를 없애기 전에 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다시 엘리베이터 CCTV를 비춥니다. 화면 속 시각은 여전히 3시 43분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의 손목시계는 계속 움직입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냅니다. 10분 후면 1,700만 원이 사라집니다. 박인호 씨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요. 윤서준이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우리는 그 10분 안에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17분 전 서버룸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카드키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모든 사기극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릅니다. 29층의 비밀. 사라진 1,700만 원의 진실. 3시 52분입니다. 8분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버룸의 파란 불빛만이 깜빡입니다. 출금 승인 대기. 출금 승인 대기. 끝없이 반복되는 거짓말처럼. 3개월 전입니다. 박인호는 회사 복도에서 명예퇴직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볼펜 잉크가 번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팀 과장의 말은 건조했습니다. 박인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58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요? 응, 있어.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박인호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50대 재취업을 쳤습니다.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때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주식 투자 컨설팅? 수익 보장은 없지만 정보는 확실합니다. 박인호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단체 채팅방 초대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에 입장하자
환영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인호님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정보 공유방입니다. 송신자 이름은 최나래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양복을 입은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증권사 로고가 뒤에 보였습니다. 박인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팅은 활발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대박났어요. 저는 300만 원 벌었습니다. 나래님 감사합니다.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박인호는 며칠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최나래는 매일 아침 9시에 종목 분석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PDF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유명 증권사 로고와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나래가 추천한 종목은 실제로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단체방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진짜 전문가시네요. 저도 따라 샀는데 수익 났습니다. 박인호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최나래가 올린 다음 종목 리포트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새로운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유망주입니다. 바이오 관련주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인호는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흘 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의 계좌에 150만 원의 수익이 찍혔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박인호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래님. 그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나래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천만에요. 박인호님도 수익 나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드릴게요. 하지만 29층에서 윤서준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최나래가 올린 리포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생성 날짜가 표시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윤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리포트 생성일은 3월 7일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에 포함된 차트 이미지의 날짜는 3월 12일이었습니다. 리포트가 차트보다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결과를 알고 만든 가짜 예측이에요. IT 전문가 문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메타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차트를 캡처한 시각을 보세요. 장 마감 후에요. 이미 주가가 오른 걸 확인하고 리포트에 끼워 넣은 겁니다. 윤서준은 다른 리포트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마치 예측한 것처럼 꾸민 문서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짜 수익을 봤어요. 문대훈이 계좌 이체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돈을 줍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래야 믿으니까요. 박인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150만 원이 미끼였다는 것을. 그는 계속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박인호는 흥분했습니다.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들도 수익 인증을 올렸습니다. 계좌 화면 캡처 이미지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5천만 원 벌었어요. 1억 달성했습니다. 나래님 최고. 박인호는 그 이미지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진짜라고. 하지만 윤서준은 그 이미지들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부 조작입니다. 문대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계좌번호 부분을 자세히 보니 포토샵으로 편집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숫자들의 폰트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회원이 아니에요. 윤서준이 회원 목록을 펼쳤습니다. 153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IP 주소를 확인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IP에서 15개 계정이 동시 접속했어요. 문대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단체방의 활발한 대화는 사실 한 명이 여러 계정으로 만든 자작극입니다. 박인호 씨 같은 진짜 피해자는 10명도 안 돼요. 박인호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투자처 찾았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아니야. 증권사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거야. 나도 이미 수익 봤어. 박인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계좌에 찍힌 500만 원의 수익. 아내는 숫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해요. 위험한 건 싫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박인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남은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기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나래는 그날 밤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특급 정보 드립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익률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 신청하세요. 박인호는 주저없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후 최나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박인호님, 특별투자 상품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 빅회원님들만 이용하는 프리미엄 계좌입니다. 최소 투자금은 3천만 원이고요. 월 수익률은 15% 보장됩니다. 박인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천만 원에 15%, 45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이면 아내 몰래 빌린 생활비를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해볼게요. 박인호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최나래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계좌 정보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인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9층 콜센터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나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오태성이었습니다. 29살의 그는 변조기를 통해 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한 명 걸렸습니다. 오태성이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박인호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나이, 직업, 예상 자산. 그리고 빨간 글씨로 적힌 한 줄. 우선 타겟. 노후 불안 최대 활용. 29층 콜센터는 낮에도 어둡습니다. 창문에는 검은색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공간을 채웁니다. 사무용 책상 30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각 책상마다 한 명씩 앉아서 헤드셋을 끼고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습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투자 성향. 끝없이 이어지는 명단입니다. 오태성은 아침 9시에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목표 숫자를 확인합니다. 3,000통. 그는 한숨을 쉽니다. 어제는 2,800통을 걸었습니다. 200통이 모자랐습니다. 팀장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꼭 채워. 팀장 왕이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태성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립니다. 상대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투자정보 서비스 센터입니다. 무료 주식 컨설팅에 관심 있으신가요? 오태성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합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지만 목소리만은 환합니다. 3년간 단련된 기술입니다. 관심 없어요. 상대가 끊습니다. 오태성은 즉시 다음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다시 울립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태성은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150통을 겁니다. 그중 실제로 대화가 이어지는 건 5통 정도입니다. 옆자리에서 중국인 수밍이 중국어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26살의 그는 양손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립니다. 화면에는 중국어 대본이 떠 있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습니다. 고객님, 계좌 수익률이 18%입니다. 지금 추가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 가능합니다. 수밍의 한국어는 유창합니다. 억양도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방은 그가 중국인인 줄 모릅니다. 통화가 끝나자 수밍은 엑셀 시트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추가 투자 가능성 있음. 재접촉 필요.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오태성은 책상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밥과 반찬이 식어 있습니다. 그는 빠르게 먹습니다. 옆에서 수밍도 똑같이 합니다. 말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팀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태성은 목록을 내립니다. 박인호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는 잠시 멈춥니다. 이름 옆에 빨간 별표가 3개 찍혀 있습니다. 우선 타겟, 노후 불안, 감정 접근 필요. 오태성은 박인호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립니다. 박인호가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박인호 고객님, 안녕하세요. 투자 컨설팅 센터 최나래입니다. 오태성은 변조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프리미엄 계좌권으로 연락드렸어요. 박인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입니다. 아, 네. 생각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 회원님들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박인호 님도 분명 좋은 결과 보실 거예요. 오태성은 화면에 뜬 대본을 읽습니다. 문장마다 강조할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족, 좋은 결과, 안전. 그는 정확히 그 단어들에 힘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박인호가 결심합니다. 오태성은 미소를 짓습니다. 진짜 미소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통화가 끝납니다. 오태성은 엑셀에 체크를 합니다. 투자 확정, 3천만 원 예상. 그는 다음 전화를 겁니다. 쉬지 않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팀장 왕희안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콜센터를 천천히 걷습니다. 각자의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오태성의 화면 앞에서 멈춥니다. 오늘 몇 통? 2,900통입니다. 100통 더 채워. 왕희안의 말은 짧습니다. 오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겁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납니다. 오태성은 헤드셋을 벗습니다. 귀가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1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밍이 중국어로 묻습니다. 오태성은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그는 3년 전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라는 광고를 보고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했습니다. 탈출하려다 붙잡힌 사람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내부 문서에는 근무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통화 목표 3,000건, 미달시 식사 제공 중단, 3일 연속 미달시 처벌, 도주 시도 시 즉시 격리. 윤서준은 그 문서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처벌이라는 단어 옆에는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각주를 확인하자 전기 충격기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문대훈이 말했습니다. 감금이에요. 오태성의 책상 서랍에는 노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보자 한지우가 몰래 찍어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노트 페이지마다 날짜와 통화 건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월 5일 2,900통, 식사거름. 1월 6일 3,100통, 팀장 칭찬. 1월 7일 2,500통, 맞음.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윤서준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쓴 사람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29층 화장실 쓰레기통에서는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찢어진 메모지 조각이었습니다. 한지우가 복원해서 취재팀에 보냈습니다. 메모에는 시간대별 접근 전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2시 주부 타겟, 외로움 키워드 사용. 오후 3시 5시 직장인 타겟, 승진 불안 키워드 사용. 오후 6시 8시 은퇴자 타겟,
노후 불안 키워드 사용. 그 아래에는 대본 예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부용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집에서도 투자로 부수입 만들 수 있어요. 직장인용 회사 생활 힘들죠? 재테크로 경제적 자유 얻으세요. 은퇴자용 노후 준비되셨나요? 안정적인 수익으로 노후 걱정 덜어드려요. 박인호에게 사용된 멘트도 그 메모에 있었습니다. 오태성은 대본을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오태성은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는 29층 안쪽 방입니다. 침대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창문은 없습니다. 철문에는 자물쇠가 걸립니다. 밖에서 오태성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내일도 3,000통을 걸어야 합니다. 모레도, 글피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성아, 밥 먹어라. 오태성은 대답하려다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수민이 신음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태성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켰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태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윤서준은 29층 입구 앞에 섭니다. 유리문에는 금색 글씨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깔끔한 서체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서준은 명함을 내밉니다. 취재 요청드렸던 기자입니다. 왕이한 대표님 계신가요? 여성은 내선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립니다. 왕이한이 나타납니다. 32살의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옆으로 넘겼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왕이한은 악수를 청합니다. 윤서준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악력이 강합니다. 왕이한은 윤서준을 회의실로 안내합니다. 회의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투자 컨설팅 허가서, 청년 창업 우수 기업 인증서.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왕이한이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혹시 불법 사기 조직이라는 오해를 하신 건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롭습니다. 윤서준은 노트북을 꺼냅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킨다는. 왕이한은 웃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둘러보시죠. 그는 윤서준을 사무실 안으로 데려갑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책상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마다 차트가 떠 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윤서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평범한 사무실입니다. 왕이한이 말합니다. 감금, 강제노동, 웃기는 소리죠. 우리 직원들은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자유롭게 출퇴근합니다. 윤서준은 직원 한 명에게 다가갑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직원은 왕이한을 쳐다봅니다. 왕이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원이 입을 엽니다. 3달 됐습니다.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불편한 거 없어요. 대답은 기계적입니다. 윤서준은 직원의 손목을 봅니다. 소매가 내려와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습니다. 왕이한이 윤서준을 다시 회의실로 데려갑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계약서입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거예요.
윤서준은 서류를 받습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계약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근무 시간, 급여, 복지 모두 법적 기준에 맞습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만약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증거를 대십시오. 왕희안이 말합니다. 없으시면 저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윤서준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알겠습니다. 둘러봐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왕희안이 그를 배웅합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옵니다. 기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왕희안이 윤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함부로 기사 쓰지 마세요. 우리 변호사팀이 아주 유능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윤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제보자 한지우가 보낸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스캔본이 보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문대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등록번호를 보세요. 포맷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보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가짜예요. 문대훈이 다른 파일들도 열었습니다. 투자 컨설팅 허가서, 청년 창업 인증서, 모두 포토샵으로 만든 위조 문서였습니다. 정부 도장의 해상도가 달랐습니다. 글꼴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왕희안이 보여준 서류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윤서준이 한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USB에 건물관리 시스템 파일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윤서준은 파일을 찾았습니다. 엑셀 시트가 열렸습니다. 29층 전력 사용량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들을 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문대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9층은 교육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력 사용량이 하루 3000kWh입니다. 이건 서버실 수준이에요. 윤서준은 다른 층과 비교했습니다. 28층은 일반 사무실이었습니다. 하루 800kWh를 사용했습니다. 29층은 그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24시간 내내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대훈이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서버, 감시 카메라, 전자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어요. 윤서준은 USB에서 또 다른 파일을 찾았습니다. 회사 등록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그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양식이 수십 개 있어요. 문대훈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회사명만 달라요. 주소는 전부 29층입니다. 윤서준은 회사명을 읽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컨설팅, 아시아 재테크센터, 스마트 자산관리. 18개의 회사가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문대훈이 말했습니다. 실체 없는 유령 회사들을 만들어서 돈 세탁하는 거예요. 윤서준은 각 회사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복잡하게 오갔습니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다시 다른 회사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구조였습니다. 결국 모든 돈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문대훈이 최종 계좌를 가리켰습니다. 계좌 주인은 린차오였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성. 조직의 실질적 총책. 윤서준은 린차오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USB에 한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 지시한 거예요. 한지우의 메모가 사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린차오는 한 달에 한 번 29층에 옵니다. 직접 현금을 회수해 갑니다. 왕희안은 그냥 관리자일 뿐입니다. 진짜 보스는 린차오입니다. 윤서준은 린차오의 입출국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도움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린차오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를 오갔습니다.
각 나라마다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두 명이 벌이는 일이 아니에요. 문대훈이 조직도를 그렸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입니다. 여러 나라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를 모집해요. 윤서준은 박인호의 계좌 이체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간 계좌는 글로벌 투자 컨설팅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다음날 아시아 재테크 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스마트 자산 관리로 일주일 만에 6개의 계좌를 거쳤습니다. 마지막에는 린차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박인호 씨는 자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절대 추적할 수 없어요. 문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법적 투자 회사라는 가면 뒤에 이런 구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윤서준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29층 빌딩이 멀리 보였습니다. 화려한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왕이아는 자신만만했어요. 윤서준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걸 확보했어요. 그는 USB를 들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윤서준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청년 창업센터는 가짜였다. 29층의 진짜 얼굴.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인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알림이 뜹니다. 계좌 입금 완료. 그는 급히 앱을 엽니다. 투자 계좌 잔액이 표시됩니다. 8천만 원. 그의 숨이 멎습니다. 원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럴 수가. 박인호는 손이 떨립니다. 그는 출금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출금 가능 금액을 입력하세요. 그는 8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전액 출금.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새로운 화면이 뜹니다. 세금 미납으로 출금이 제한되었습니다. 박인호는 화면을 다시 봅니다. 아래에 작은 글씨로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납부 후 전액 출금 가능합니다. 필요 세금 1,700만 원. 박인호는 전화를 겁니다. 최나래의 번호입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립니다. 상대가 받습니다. 네, 고객님. 최나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나와요. 1,7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해외 투자라서 세금이 발생해요. 박인호는 당황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세금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최나래의 설명은 침착합니다. 1,700만 원만 입금하시면 바로 8천만 원 전액 받으실 수 있어요. 박인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계산합니다. 1,700만 원을 내면 8천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 수익은 6,300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입금 확인되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통화가 끝납니다. 박인호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는 한숨을 쉽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투자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박인호는 휴대폰을 듭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대출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1,500만 원. 부족합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첫 번째는 대학 동기입니다.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일주일 안에 갚을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꼭 필요해. 동기는 잠시 망설입니다. 알았어. 계좌 알려줘. 박인호는 안도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 후배입니다. 300만 원만 급하게 써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형님, 제가 지금 여유가. 부탁이야. 정말 급해. 다음 달에 무조건 갚을게. 후배는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박인호는 통화를 끝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면 8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틀 후 박인호는 1,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은행 대출 1,500만 원, 동기에게 빌린 200만 원, 후배에게 빌린 300만 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릅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종 확인. 송금 완료. 그는 숨을 깊이 쉽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박인호는 최나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언제 출금 가능한가요? 답장이 옵니다. 확인했습니다. 상부 결제 중이에요.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박인호는 이해합니다. 큰 금액이니 시간이 걸리겠죠. 그는 매일 계좌를 확인합니다. 8천만 원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출금은 안 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인호는 다시 전화를 겁니다. 아직 처리 안 됐나요? 죄송해요.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해외 세금 처리라서 시간이 걸려요. 최나래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입니다.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박인호는 초조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매일 붙습니다. 동기와 후배는 언제 갚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핑계를 댑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갚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인호는 매일 최나래에게 연락합니다.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상부에서 최종 검토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인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미 일주일 지났어요. 세금도 다 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곧 승인될 거예요. 통화가 끝납니다. 박인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29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서버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문대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출금 승인 메시지 발송 스크립트예요. 코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윤서준은 프로그래밍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문대훈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타이머 함수예요. 사용자가 출금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 대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제 처리는 없어요. 그냥 시간만 끄는 거예요. 윤서준은 코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면 박인호 씨는 영원히 못 받아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문대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금 납부 계좌를 보세요. 이것도 조직 계좌예요. 1,700만 원은 그대로 조직 수익이 됩니다. 윤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박인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박인호는 2주일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나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오늘 안으로 승인 나와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주세요. 박인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인호는 휴대폰을 들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출금은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최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박인호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그제야 박인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1,700만 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8천만 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박인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빌린 돈은 1,700만 원입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매일 쌓입니다.
동기와 후배는 독촉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받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박인호는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29층 서버룸에서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출금 승인 대기, 출금 승인 대기. 끝없이 반복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준은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자를 기다립니다. 밤 11시입니다. 푸놈펜 외곽의 허름한 카페 뒷골목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합니다. 윤서준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담배를 꺼냅니다. 긴장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27살의 한지우입니다. 제보자입니다. 기자님. 한지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지우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팔뚝에 붉은 자국이 보입니다. 화상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기 충격기예요. 한지우가 말합니다. 도망치려다 걸렸어요. 3번 맞았습니다. 윤서준은 카메라를 꺼냅니다. 찍어도 될까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상처가 선명하게 찍힙니다. 한지우는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발목에도 자국이 있습니다. 족쇄 자국이에요. 하루 종일 채워져 있었어요. 윤서준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계속 찍습니다.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나요? 8개월이요. 한지우의 대답은 짧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좋은 조건이었어요.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어요. 휴대폰도요. 그는 멈칫합니다. 숨을 고릅니다. 29층은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어요. 윤서준은 녹음기를 켭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9층 안쪽에 숨겨진 방들이 있어요. 겉에서는 안 보여요. 철문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 안에 침대 10개가 있어요. 한국인 10명이 갇혀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셉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세면은 10분. 아침 식사는 15분. 9시부터 전화 걸기 시작해요. 저녁 8시까지.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윤서준은 메모합니다. 하루 11시간? 아니요. 12시간이요. 휴식 시간 빼고요. 한지우가 정정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요. 하루 3번만 가능해요. 그 이상 가면 식사를 줄여요. 윤서준은 충격받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은 없었나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었어요. 김민수라는 사람이었어요. 32살이었어요. 어느 날 밤 창문을 깼어요. 밖으로 나가려고요. 그는 말을 멈춥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비들이 잡았어요. 복도로 끌고 나갔어요. 우리 앞에서 때렸어요. 전기 충격기로 계속. 한지우는 더 말하지 못합니다. 윤서준은 기다립니다. 김민수는 사흘 후에 돌아왔어요. 걷지 못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사라졌어요.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윤서준은 김민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나중에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왔나요? 한지우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제가 잘해서요. 통화 실적이 좋았어요. 왕이안이 저를 믿었어요. 자유 외출을 허락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29층 출입 카드키입니다. 이걸 복사했어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파일을 빼냈어요. 윤서준은 카드를 받습니다. 위험했을 텐데. 죽을 각오했어요. 한지우의 눈빛이 굳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알려야 했어요. 윤서준은 USB를 꺼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 번째 폴더는 피해자 명단이에요. 253명이요. 각자 얼마를 잃었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는 숫자를 말합니다. 총액은 153억 원이에요. 윤서준은 숨이 막힙니다. 두 번째 폴더는 근무 기록이에요. 누가 언제 전화 걸었는지, 몇 건 성공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폴더는요? 처벌 기록이에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누가 도망쳤는지, 누가 맞았는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사진도 있어요. 윤서준은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파일을 엽니다.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보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멍든 얼굴, 피 묻은 옷, 쓰러진 사람들. 윤서준은 화면을 끕니다. 이건 기사에 못 실어요. 너무 끔찍해요. 아니요. 실어야 해요. 한지우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29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윤서준은 한지우를 봅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보입니다. 내 이름 써도 돼요. 얼굴 나와도 돼요.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한지우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냅니다. 종이 한 장입니다. 접혀 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칩니다. 이건 조직도예요. 제가 직접 그렸어요. 윤서준은 종이를 받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맨 위에 린차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래 왕위안, 그 밑에 팀장 5명, 그리고 콜센터 직원 30명. 린차오는 한 달에 한 번 와요. 직접 돈을 세요. 현금으로 가져가요. 한지우가 설명합니다. 왕이아는 현장 관리자예요. 린차오의 지시를 받아요. 실제 운영은 왕이안이에요. 팀장들은요? 각자 구역을 맡아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언어별로 나뉘어 있어요. 한지우는 팀장 이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였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살아남으려고 가해자가 됐어요. 윤서준은 조직도를 사진 찍습니다. 당신도 그랬나요? 한지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네, 맞아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저도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실적을 올리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여기 오면 돈 잘 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는 눈물을 닦습니다. 친구 둘이 왔어요. 지금 29층에 갇혀 있어요. 쟤 때문에요. 윤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보한 거예요. 속죄하려고요. 제가 저지른 일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요. 한지우는 무릎을 꿇습니다. 윤서준 앞에서 제발 이 기사 써주세요. 29층을 막아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윤서준은 한지우를 일으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지우의 어깨를 잡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함께 가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합니다. 윤서준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문서, 녹음 파일.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때입니다. 문대훈이 말했습니다. 윤서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목을 썼습니다. 29층은 감옥이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증언.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대훈의 작업실은 어둡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33살의 IT 전문가는 사흘째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충혈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문대훈이 윤서준을 부릅니다. 윤서준은 의자를 끌고 옆에 앉습니다. 뭘 찾았어요? 하드디스크 복구에 성공했어요. 문대훈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29층 서버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예요. 한지우가 몰래 빼낸 거죠. 그는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어요.
물리적 손상이 심했거든요. 아마 일부러 부순 것 같아요. 복구 가능한가요? 60% 정도요. 핵심 파일들은 살릴 수 있어요. 문대훈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수천 개의 파일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카드키 출입 로그예요. 그는 엑셀 파일을 엽니다. 날짜, 시간, 카드키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29층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기록이 남아요. 초 단위로요. 윤서준은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결정적입니다. 문대훈이 다른 파일을 엽니다.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누군가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가 남아요. 시간, IP 주소, 수행한 작업까지 전부요. 그는 두 파일을 나란히 띄웁니다. 왼쪽은 카드키 로그, 오른쪽은 서버 로그.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문대훈이 특정 날짜를 선택합니다. 3월 15일입니다. 3시 32분 15초 카드키 인증. 카드 번호 A-347. 그는 서버 로그를 가리킵니다. 3시 32분 18초 서버 로그인. IP 192.168, 29.108. 윤서준은 2시간을 봅니다. 3초 차이네요. 정확히 엘리베이터에서 서버룸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문대훈이 설명합니다. 카드키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29층에 올라가서 서버룸 문을 열고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 딱 3초예요. 윤서준은 숨을 들이킵니다. 그러면 카드키 주인이 서버를 조작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대훈이 필터를 적용합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일치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총 87번이에요.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카드키 인증 후 3초 뒤 서버 로그인. 그는 각 기록 옆에 메모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작업을 해요. 출금 승인 대기 메시지 발송. 윤서준은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피해자별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미 했어요. 문대훈이 새 시트를 엽니다. 피해자 이름과 출금 신청 시간, 그리고 대응하는 카드키 인증 시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인호 씨를 보세요. 3월 28일 오후 2시에 출금 신청했어요. 그로부터 6시간 후, 그는 해당 시각을 가리킵니다. 저녁 8시 12분 33초 카드키 A-347 인증. 8시 12분 36초 서버 접속. 8시 12분 40초 출금 승인 대기 메시지 자동 발송. 윤서준은 이해합니다. 계획적이에요. 일부러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정확해요. 심리전이죠. 피해자가 초조해하도록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대훈이 다른 파일을 엽니다. 더 있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 메시지 발송 기록이 나타납니다. 수민이 작성한 승인 딜레이 시간표예요. 표에는 피해자별로 메시지 발송 간격이 적혀 있습니다. 박인호 씨 같은 급한 사람은 6시간마다 메시지를 보내요. 안심시키려고요. 하지만 의심 많은 사람은 24시간마다 한 번만 보내요. 너무 자주 보내면 오히려 의심받거든요. 윤서준은 표를 사진 찍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리까지 계산했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문대훈이 또 다른 파일을 엽니다. 오태성의 통화 기록입니다. 오태성이 박인호 씨에게 전화건 시각을 보세요. 3월 29일 오전 10시. 그는 서버 로그를 확인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5분 박인호 씨 계좌에 입금 완료 메시지 발송. 윤서준은 패턴을 파악합니다. 전화로 확인시키고 바로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맞아요. 타이밍이 완벽해요. 통화 중에는 계좌를 확인 못하니까 통화 끝나고 바로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문대훈이 통화 내용 스크립트를 보여줍니다. 오태성의 멘트를 보세요. 고객님 입금 처리 완료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정확히 5분 후에 메시지가 발송돼요. 분 단위로 계획된 거예요. 윤서준은 경악합니다. 이건 사기 조직이 아니에요.
군대 작전이에요. 맞아요.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문대훈이 폴더 하나를 엽니다. PDF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사기 매뉴얼이에요.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엽니다. 1단계 초기 접근, 무료 정보 제공, 신뢰 구축. 2단계 소액 수익 제공, 실제 입금, 확신 심어주기. 3단계 대규모 투자 유도, 프리미엄 상품 제한. 4단계 출금 제한, 세금 명목 추가 입금 요구. 5단계 연락 두절, 계좌 폐쇄. 각 단계마다 상세한 스크립트와 예상 반응, 대응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박인호 씨는 지금 4단계예요. 문대훈이 말합니다. 곧 5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완전히 연락이 끊기는 거죠. 윤서준은 박인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카드키 A-347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문대훈이 직원 명단을 엽니다. 카드키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요. A-347이 누구 건지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요. 윤서준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간접적으로 찾아야 해요. 문대훈이 출입 기록을 다시 분석합니다. A-347이 사용된 시각들을 보세요. 대부분 저녁이에요. 8시에서 10시 사이. 그는 근무표를 엽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관리자급밖에 없어요. 일반 직원들은 8시에 퇴근하거든요. 윤서준은 관리자 명단을 봅니다. 왕이한, 팀장 5명. 이 중 1명이네요. 더 좁힐 수 있어요. 문대훈이 서버 작업 로그를 확인합니다. A-347은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를 조작해요. 일반 팀장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오직 왕이한만 가능해요. 윤서준은 확신합니다. 왕이한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문대훈이 특이한 기록을 가리킵니다. 4월 1일 새벽 3시 44분. A-347 사용 기록이 있어요. 그게 왜 특이한가요? 박인호 씨의 마지막 1,700만 원이 이체된 시각이에요. 윤서준의 심장이 뜁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100%예요. 문대훈이 화면을 캡처합니다. 3시 43분 47초 카드키 A-347 인증. 3시 43분 50초 서버 로그인. 3시 44분 0초 박인호 씨 계좌 1,700만 원 이체 승인. 그는 타임라인을 그립니다. 17초 전에 서버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3시 44분에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윤서준은 주먹을 쥡니다. 왕이한을 잡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문대훈이 모든 파일을 백업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할게요. 윤서준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캄보디아 경찰청 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상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영장 발부됩니다. 준비하세요. 통화가 끝납니다. 윤서준은 문대훈을 봅니다. 내일이에요. 드디어네요. 문대훈이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도 보입니다. 조직이 눈치챌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늦었어요. 우리가 더 빨라요. 윤서준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29층 빌딩이 멀리서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저 불빛이 꺼질 것입니다. 문대훈 씨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문대훈이 대답합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저장합니다. 윤서준은 숙소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박인호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29층의 비밀도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마치 29층 서버룸의 불빛처럼. 문대훈이 파일을 정리하던 중 멈춥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윤서준이 다가갑니다. 뭔데요? 한지우 씨 USB요. 삭제된 파일이 하나 더 복구됐어요. 문대우는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집니다. 파일이 나타납니다. PDF입니다. 영수증이에요. 문대훈이 파일을 엽니다. 화면에 문서가 뜹니다. 인력 소개료 영수증, 수취인 한지우, 금액 300만 원, 날짜 2024년 11월 3일. 윤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뭐죠? 한지우 씨가 받은 돈이에요. 문대훈이 영수증 아래 항목을 가리킵니다. 내역 신규 인력 모집 수수료, 대상 김태훈, 박성민. 한지우 씨가 사람들을 끌어들인 대가로 받은 돈이에요. 윤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지우 씨는 피해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맞았을 거예요. 문대훈이 다른 파일들을 찾습니다. 송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2024년 7월 한지우 입사, 9월까지는 급여만 받았어요. 그런데 10월부터 달라져요. 그는 항목들을 하나씩 가리킵니다. 10월 200만 원 추가 입금, 11월 300만 원, 12월 400만 원, 올해 1월 500만 원. 윤서준은 숨이 막힙니다. 점점 늘어났네요. 실적이 좋았던 거죠. 많이 끌어들일수록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문대훈이 인력 명단을 엽니다. 한지우 씨가 소개한 사람이 8명이에요. 전부 한국인이에요. 윤서준은 이름들을 읽습니다. 친구들, 후배들, 아는 사람들. 한지우가 직접 연락해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한지우 씨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어요. 문대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윤서준은 한지우에게 전화합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지우가 받습니다. 기자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한지우는 잠시 침묵합니다. 숙소에 있어요. 30분 후에 카페에서 봐요. 전에 만났던 곳이요.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납니다. 윤서준은 노트북을 챙깁니다. 카페는 한적합니다. 윤서준은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20분 후 한지우가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기자님, 한지우가 앉습니다. 윤서준은 노트북을 엽니다.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요? 한지우는 화면을 봅니다. 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윤서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한지우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맞아요. 제가 받았어요.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피해자였어요. 속아서 왔어요. 여권 빼앗기고 갇혔어요. 한지우는 물을 마십니다. 3달 동안 버텼어요. 매일 맞고 굶고 전화 걸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때 왕이안이 제안했어요. 사람 데려오면 풀어주겠다고, 돈도 주겠다고. 윤서준은 듣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여기 좋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한지우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김태훈이 먼저 왔어요. 제 대학 후배예요. 도착하자마자 갇혔어요. 저를 보고 울었어요. 형 왜 이래요? 형이 속인 거예요? 그는 말을 멈춥니다.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고개 숙였어요. 한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박성민도 왔어요. 제 친구예요. 같이 군대 갔던. 그 친구도 똑같이 물었어요. 지우야, 이게 뭐야? 너 나한테 이럴 거야? 윤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그 친구들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왕이안이 저를 풀어줬어요. 약속대로. 돈도 줬어요. 한지우는 영수증을 가리킵니다. 300만 원이요. 제 친구 2명 값이에요. 그는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술 마셨어요. 매일. 잊으려고. 하지만 안 돼요.
계속 생각나요. 윤서준은 한지우를 봅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보한 거예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서받고 싶었어요. 아니, 벌 받고 싶었어요. 그는 윤서준을 봅니다. 제 이름 기사에 내주세요. 제가 한 짓도 다 써주세요. 저는 피해자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윤서준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당신은 둘 다예요. 그는 한지우의 어깨를 잡습니다.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됐다가 다시 제보자가 된 거예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한지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제가 한 짓은 변하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용기를 냈어요. 다시 싸우기로 한 거죠. 윤서준은 다른 파일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253명의 피해자를 구할 수 있어요. 당신 친구들도요. 한지우는 고개를 든습니다. 태훈이랑 성민이도요? 네. 내일 경찰이 움직여요. 29층을 급습해요. 한지우는 처음으로 희망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당신 덕분이에요. 윤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한지우 씨, 법적으로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인력 모집에 가담했으니까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받을 준비됐어요. 하지만 제보자 신분도 있어요. 감형될 가능성이 커요.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윤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 함께 가요. 당신이 직접 봐야 해요. 29층이 무너지는걸요. 한지우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윤서준에게 절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줘서. 윤서준은 그를 일으킵니다. 기회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옵니다. 밤거리는 조용합니다. 멀리서 29층 빌딩의 불빛이 보입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윤서준이 말합니다. 네, 끝나요. 한지우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죄책감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평생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윤서준은 기사를 수정합니다. 한지우의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그리고 제보자로 변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은 복잡해요. 문대훈이 말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도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윤서준이 대답합니다. 한지우는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서준은 박인호에게 전화합니다. 이번에는 말해줘야 합니다. 여보세요? 박인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습니다. 박인호 씨, 저는 윤서준 기자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기자요? 무슨 일이세요? 29층 투자 사기 사건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인호 씨가 피해자신 걸 알고 있어요. 박인호는 침묵합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29층을 급습해요. 범인들을 잡을 거예요. 박인호는 울먹입니다.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서준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박인호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잡히는 거면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요. 네, 그래요. 윤서준은 통화를 끝냅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29층의 불빛도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남을 것입니다. 한지우의 죄책감도 남을 것입니다. 윤서준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4월 1일 새벽 5시입니다. 29층은 소란스럽습니다. 왕이안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소리칩니다. 전부 정리해. 빨리. 직원들이 서류를 상자에 담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빼냅니다. 컴퓨터를 끕니다. 모든 게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왕이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린차오의 이름이 뜹니다.
그는 전화를 받습니다. 예, 사장님. 상황은? 린차오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금 정리 중입니다. 2시간이면 끝나요. 빨리 해. 당국이 눈치챘어. 오늘 안으로 움직일 거야.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깁니다. 왕이아는 팀장들을 부릅니다. 단체방 전부 폭파해. 연락처 받고 앱 서버 중단해. 팀장들이 움직입니다.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합니다. 단체 채팅방 153개가 일제히 삭제됩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됩니다. 투자 앱 서버가 다운됩니다. 박인호는 그 순간을 느낍니다. 휴대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접속 불가. 계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체방도 사라졌습니다. 최나래의 번호로 전화를 걸지만 꺼져 있습니다. 끝났구나. 박인호는 중얼거립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감하는 건 지금입니다. 29층에서는 철수 작업이 계속됩니다.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들이 풀려납니다. 오태성과 수밍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나가. 경비가 철문을 엽니다. 오태성은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요? 빨리 안 나갈 거야? 오태성은 수밍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8개월 만입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그는 눈을 가립니다. 어디로 가야 해요? 알아서 해. 우리는 모른다. 경비가 돌아섭니다. 오태성과 수밍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제 뭐하지? 수밍이 중국어로 묻습니다. 오태성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왕이아는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서류는 다 태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부쉈습니다. 흔적은 없습니다. 끝났어? 그가 팀장에게 묻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좋아. 다들 나가. 왕이아는 사무실을 돌아봅니다. 텅 비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윤서준은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움직입니다. 새벽 6시 경찰차 5대가 29층 빌딩 앞에 섭니다. 무장경찰 20명이 내립니다. 출동.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경찰들이 건물로 진입합니다. 윤서준과 한지우는 뒤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 보고합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사람도 없습니다. 윤서준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태운 서류의 죄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죄를 봅니다. 도망갔네요. 한지우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스럽습니다. 아니요. 윤서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요. USB 기억하시죠? 그는 경찰 지휘관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안의 위치 추적 가능한가요? 시도해 볼게요.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합니다. 부하가 노트북을 엽니다. 왕이안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합니다. 찾았습니다.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출국하려는 거예요. 윤서준이 말합니다. 막아야 해요. 지휘관이 무전기를 듭니다. 공항 경비에 연락해. 왕이안 출국 금지. 알겠습니다. 경찰차가 공항으로 향합니다. 윤서준과 한지우도 함께 탑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공항에 도착합니다. 출국장은 붐빕니다. 경찰들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갑니다. 왕이안을 찾습니다. 저기요. 한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왕이안이 보입니다. 그는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왕이안. 지휘관이 소리칩니다. 왕이안은 뒤를 돌아봅니다. 경찰들을 봅니다.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도망쳐. 왕이안이 가방을 버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경찰들이 뒤쫓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킵니다. 왕이안은 비상구로 향합니다.
문을 밀고 나갑니다. 계단입니다. 그는 아래로 뛰어내려갑니다. 경찰들도 따라 내려갑니다. 1층에 도착합니다. 왕이야는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차들 사이로 숨습니다. 경찰들이 흩어져서 찾습니다. 윤서준도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어둡습니다. 차들이 빼곡합니다. 그는 천천히 걷습니다. 발소리를 죽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윤서준이 돌아봅니다. 왕이안이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쇠파이프입니다. 비켜. 왕이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윤서준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갖고 있어요. 거짓말. 왕이안이 소리칩니다. 서류도 다 태웠어. 하드디스크도 부쉈어. 증거 없어. 윤서준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카드키 로그와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한지우가 미리 복사해뒀어요. 당신의 모든 기록이요. 왕이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떨어뜨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끝났어. 경찰들이 달려옵니다. 왕이안을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왕이안, 투자 사기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지휘관이 말합니다. 왕이안은 고개를 숙입니다. 윤서준은 왕이안 앞에 섭니다. 린차오는 어디 있어요? 왕이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감형받을 수 있어요. 윤서준이 설득합니다. 왕이안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는 입을 엽니다. 태국이요. 방콕.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린차오는 절대 위치를 안 알려줘요. 그냥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윤서준은 메모합니다. 린차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이요. 철수 완료 보고했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암호화된 메신저로요. 윤서준은 문대훈에게 전화합니다. 왕이안 휴대폰 확보했어요. 메신저 기록 복구 가능해요? 해볼게요. 문대훈이 대답합니다. 경찰차가 왕이안을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윤서준과 한지우는 공항에 남습니다. 잡았어요. 한지우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네, 한 명은요. 윤서준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린차오는 아직이에요. 진짜 보스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29층은 무너뜨렸어요. 맞아요. 윤서준은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밝습니다. 29층 빌딩이 멀리 보입니다. 이제 그곳은 텅 비었습니다. 이제 박인호 씨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윤서준이 말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려야죠.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도요. 그는 택시를 잡습니다. 한지우는 뒤에 섭니다. 기자님. 네.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태훈이랑 성민이요. 경찰이 찾고 있어요. 풀려났을 거예요. 곧 연락 올 거예요. 한지우는 안도합니다. 택시가 출발합니다. 윤서준은 휴대폰을 봅니다. 박인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기자님, 언제 만날 수 있나요? 궁금한 게 많아요. 윤서준은 답장합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푸놈펜의 거리가 지나갑니다. 모든 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법원 청사는 엄숙합니다. 5월 15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박인호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앉습니다. 피고인을 입장시키세요. 문이 열립니다. 왕이안이 들어옵니다.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합니다. 한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이 역력합니다. 검사가 일어섭니다. 피고인 왕이안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투자 사기 및 불법 감금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듭니다.
피해자는 총 253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153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검사가 계속합니다. 피고인은 합법적 투자 회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가짜 수익을 보여주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켭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가 뜹니다. 이것은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조작한 흔적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서준이 증인석에 섭니다. 그는 선서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한 윤서준 기자입니다. 그는 법정을 둘러봅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카드키 출입 로그. 둘째, 서버 조작 기록. 셋째, 피해자 명단과 송금 내역입니다. 그는 USB를 제출합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 한지우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자료입니다. 재판장이 USB를 받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윤서준은 증인석에서 내려옵니다. 다음은 한지우의 차례입니다. 한지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오릅니다. 그는 선서를 합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저도 이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한지우는 계속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보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피고인 왕이안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입니까? 아니요. 한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린차오라는 사람이 진짜 보스입니다. 왕이안은 현장 관리자일 뿐입니다. 재판장이 검사를 봅니다. 린차오는 체포되었습니까? 검사가 일어섭니다. 아직입니다. 현재 국제공조로 추적 중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진술 시간입니다. 박인호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는 왕이안을 봅니다. 왕이안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박인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듭니다. 세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은행 대출 받고 친구들에게 빌렸습니다. 아내 몰래요. 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저는 빚이 4,700만 원입니다. 퇴직금도 대출금도 빌린 돈도 다 날렸습니다. 그는 왕이안을 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왕이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진술합니다. 김영수는 전세금 2억 원을 잃었습니다. 이미지는 퇴직금 전액을 날렸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왕이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왕이안은 무표정합니다. 그는 끌려나갑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나옵니다. 박인호는 윤서준을 찾습니다. 기자님, 네, 박인호 씨. 고맙습니다. 기사 덕분에 이렇게라도 해결됐어요. 박인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윤서준은 그의 어깨를 잡습니다. 돈은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조직 계좌는 이미 비었대요. 린차오가 다 빼갔대요. 박인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잖아요. 그는 아내를 봅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어줍니다. 천천히 갚을 거예요. 다시 일자리 찾고 빚 갚고. 박인호의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윤서준은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지막 기사를 씁니다. 29층의 비상등. 꺼지지 않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는 박인호의 휴대폰 메모를 화면에 띄웁니다.
취재 중 발견한 미전송 메시지입니다. 오늘만 넘기면 다 돌려받는다. 아내한테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 해결된다. 박인호가 마지막으로 품었던 희망입니다. 실현되지 못한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이 박인호를 버티게 했습니다. 윤서준은 문장을 씁니다. 피해자들은 각자의 희망을 품고 투자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는 희망, 가족을 지키려는 희망, 더 나은 삶을 살려는 희망. 조직은 그 희망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는 계속 씁니다. 하지만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인호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한지우는 속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회복할 것입니다. 윤서준은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29층의 비상등은 아직도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경고입니다. 또 다른 29층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희망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는 기사를 저장합니다. 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밤이 됩니다. 윤서준은 푸놈펜 거리를 걷습니다. 29층 빌딩 앞에 섭니다. 건물은 어둡습니다. 사무실은 비었습니다. 하지만 비상등은 켜져 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비상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건물이 비어도 윤서준은 그 불빛을 봅니다. 작은 불빛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확실히 보입니다. 끝나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립니다. 이야기는 계속돼. 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새로운 제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비슷한 조직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윤서준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답장을 씁니다. 자세한 정보 보내주세요. 취재하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29층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비상등이 여전히 깜빡입니다. 윤서준은 돌아섭니다. 걸어갑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층 비상등은 계속 깜빡입니다. 밤새도록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듯이 마이너스 6개월 후 박인호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야간 근무입니다. 시급은 적습니다. 하지만 꾸준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손님을 맞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진짜 미소입니다. 퇴근 후 그는 집에 돌아갑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박인호는 아내를 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아내는 미소 짓습니다. 박인호는 통장을 봅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5년이면 다 갚아요. 박인호가 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만 있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소박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한지우는 법원 명령으로 사회봉사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 노숙자 쉼터에서 식사봉사를 합니다. 여기요. 그는 국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봉사가 끝나고 그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김태훈과 박성민입니다. 29층에서 함께 갇혀있던 친구들입니다. 지우야. 태훈이 먼저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아니야. 태훈이 손을 저어요. 내 잘못 아니야. 우리도 욕심 부렸어. 쉽게 돈 벌려고. 성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잖아.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윤서준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새로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유사 조직을 추적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문대훈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29층과 똑같아요. 투자 사기,
감금, 강제노동.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가요. 그는 카메라를 듭니다. 건물을 촬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계속. 문대훈이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업합니다. 증거를 모읍니다. 피해자를 인터뷰합니다. 기사를 씁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기사가 발행됩니다. 하노이의 14층. 또 다른 사기 조직의 실체. 기사는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이 읽습니다. 공유합니다. 경각심을 갖습니다. 푸놈펜 29층 빌딩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비었지만 서 있습니다. 비상등은 여전히 깜빡입니다. 그 불빛은 기억합니다. 253명의 피해자를, 153억 원의 꿈을, 무너진 희망을. 하지만 그 불빛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비상등은 오늘도 깜빡입니다. 내일도 깜빡일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서 29층의 비상등은 오늘도 깜빡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 당신의 가족,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경고를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